얼마 전 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오페라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오페라에 관심도 없었고 또 관광지에서 공연하는 오페라라 별 볼 일 없겠다고 생각한 나는 앞뒤 좌우로 꽉 찬 좌석을 벗어나서 가장 사이드, 가장 뒤쪽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왜냐? 잠이나 자려고. 그 줄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페라가 시작된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빼꼼히 내밀면 무대를 볼 수 있었지만 나는 무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음악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변태같이 들리겠지만 나는 행복한 순간에는 글을 읽습니다. 그 순간을 만끽하는 데에는 글을 읽는 것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아이패드를 꺼내들고 락강에 관한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집중이 잘 되었기 때문인지 난공불락이었던 락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꿈같은 순간에 읽었던 락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1985년 미국의 평론가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술작품으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이 그림은 스페인의 궁정화가인 벨라스케스가 마르가리타 공주와 주변 인물들을 마치 스냅사진 찍듯이 그린 집단 초상화입니다. 여기에는 총 11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가운데 마르가리타 공주가 있고요. 양쪽에 2명의 시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난장에 2명, 그리고 시종으로 보이는 2명이 또 있죠. 맨 뒤에는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벨라스케스 화가가 자신을 그려 넣었군요. 지금까지 총 9명이죠. 거울 속에 2사람이 더 있습니다. 왕과 왕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명이 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구도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명은 화가 벨라스케스가 왕과 왕비를 그리고 있는데 공주와 시녀들이 놀러온 상황이라는 겁니다. 공주가 왕과 왕비를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녀들이 공주를 달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그림에는 2개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주와 시녀들이 있는 공간과 그 앞에 왕과 왕비가 있는 공간입니다. 보통의 그림은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기교들을 부리지만 그래봤자 그림 속의 입체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거울을 배치함으로써 그림의 앞쪽까지 공간을 확대해버린 겁니다. 비유하자면 일본의 공포영화 링에서 귀신이 TV 속에서 나오면서 영화의 공간이 TV 밖으로까지 확대되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그림에 대한 푸코의 설명을 봅시다. 이 그림의 중심은 얼핏 보면 마르가리타 공주인 것처럼 보입니다. 공주가 가운데 있고 그녀의 좌우에 여러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 그림의 중심은 공주가 아니라 왕과 왕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과 왕비가 권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르가리타 공주와 화가 벨라스케스가 왕과 왕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시선이 왕과 왕비를 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 그림은 왕과 왕비의 눈에 비친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왕과 왕비의 위치는 화가 벨라스케스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화가 벨라스케스는 왕과 왕비의 관점에서 그들의 눈에 비친 장면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왕과 왕비의 위치는 바로 이 그림을 보는 관람객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관람객은 지금 왕과 왕비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그림은 왕과 왕비, 화가 벨라스케스, 관람객이 주인공의 자리에 서서 보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왕과 왕비는 기껏해야 거울 속에 희미하게 그려져 있을 뿐이고 화가 벨라스케스는 그림 속에 들어가 버려서 그림을 보고 있는 벨라스케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는 관람객은 조금 있으면 가버리겠죠. 즉, 이 그림의 주인공은 왕과 왕비,
화가 벨라스케스 관람객이지만 이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주인공들의 눈에 비친 장면일 뿐이죠. 여기에서 주인공을 주체라고 하고 주인공이 보는 장면을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주체는 사라지고 표상만 남았죠. 푸코는 이처럼 주체가 사라져야 표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푸코는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을 한마디로 주체가 배제된 순수한 표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푸코는 왜 이런 해석을 내놓은 걸까요? 푸코는 각각의 시대마다 각 시대의 지식을 구성하는 무의식적 인식체계, 즉 에피스테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에피스테메의 창으로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예컨대 유럽의 17세기에는 표상이라는 에피스테메로 세상을 보았고 19세기부터는 주체라는 에피스테메로 세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인간이라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 세계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세계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주체라는 에피스테메로 된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며 따라서 주체 철학으로 구성된 지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푸코는 당연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주체라는 생각이 나타난 것은 고작 200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러한 주체 철학은 현재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푸코는 인간이 주체라는 생각이 등장하기 이전의 17세기에는 표상이라는 에피스테메로 세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그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림에는 주체는 사라지고 표상만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락강은 푸코의 해석에 반대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주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가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락강은 그 주체가 의식적 주체와 무의식적 주체로 분열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의식적 주체란 데카르트가 말하는 생각하는 주체이고 무의식적 주체란 락강이 말하는 언어에 의해서 생각을 당하는 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의식적 주체는 어디에 있고 무의식적 주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소실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공간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때에는 평행선을 사선으로 그려야 합니다. 이때 평행한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을 소실점이라고 하죠. 그런데 락강은 이러한 소실점 말고 제2의 소실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2의 소실점은 지평선을 연장한 선과 지평면의 원근법으로 그려진 사각형의 대각선이 만나는 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소실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실점은 맨 뒤에 서 있는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 벨라스케스의 친척인 니에토 벨라스케스입니다. 이름이 똑같죠? 화가 벨라스케스의 도플갱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제2의 소실점은 니에토 벨라스케스와 같은 높이에 있는 화가 벨라스케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니에토 벨라스케스는 의식적 주체가 되고 화가 벨라스케스는 무의식적 주체가 됩니다. 락강은 주체의 분열을 눈과 응시의 분열로 설명을 합니다. 이때 눈이 대상을 바라보는 주체의 시선이라면 응시는 주체를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을 말합니다. 예컨대 내가 열쇠구멍으로 몰래 여자 탈의실을 훔쳐보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나의 눈은 여자의 나체에 꽂혀 있겠죠. 이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 발자국 소리가 바로 응시인 겁니다. 즉 나의 은밀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시선이 눈이라면 그러한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시선이 응시인 셈이죠. 따라서 소실점에 위치한 도플갱어 니에토 벨라스케스가 대상을 바라보는 눈의 시선이라면 제2의 소실점에 위치한 화가 벨라스케스가 응시의 시선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림 속의 화가 벨라스케스는 캔버스 앞에 서서 무언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캔버스는 뒤로 돌려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그려 놓았는지 관람객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람객은 화가 벨라스케스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즉, 이 그림 속의 무의식적 주체인 화가 벨라스케스가 응시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는 응시의 함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이 그림에 매료되었다는 겁니다. 스페인 여행의 마지막 날 바르셀로나의 라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보았습니다. 스페인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했다고 해서 가우디 성당으로 불리기도 하죠. 가우디 성당을 본 순간 솔직히 나는 짜증이 살짝 밀려왔습니다. 컨셉도 없고 맥락도 없는 수많은 조각상과 액세서리만 덕지덕지 붙은 부담스러운 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나에겐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의 누이를 위해서 설계한 이 건물이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가우디 성당은 쇤베르크의 무조음악이었고 비트겐슈타인의 건물은 바흐의 평균율이었습니다. 나는 복잡한 쇤베르크보다는 단순한 바흐가 좋습니다. 다음날 식사 자리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가우디 성당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잘 모르겠던데요. 그러자 옆에 있던 룸메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다 우연의 결과겠죠 뭐. 가우디 성당이 유명해진 건 성당 자체에 미적인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콜럼버스가 다른 나라가 아닌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서 남미를 발견한 것도 우연이고 남미를 착취하면서 스페인이 강국이 된 것도 우연이며 막대한 부를 축적한 구에일이 가우디를 발견한 것도 우연이고 가우디가 성당의 설계를 맡게 된 것도 우연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에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우연히 벌어진 것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나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맞네. 우연이네. 깜짝 놀란 나는 룸메이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놀랐습니다. 내 옆에는 룸메이트가 아닌 영화배우 류승룡이 앉아있는 겁니다. 이 사진의 반쪽은 내 룸메이트인 남궁성 박사이고 나머지 반쪽은 영화배우 류승룡입니다. 볼 때마다 류승룡인 줄 알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철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니체의 영혼의 해결을 느끼고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를 체험하며 세상은 다 우연이라는 신념을 장착한 나와 말이 통하는 친구입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여행사 부장님으로부터 가우디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했고 가우디가 어떻게 죽었으며 가우디 성당이 왜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설 중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나는 가우디 성당이 유명해진 이유는 스토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한 사건들이 스토리가 되고 그 스토리가 힘이 되어 후대 사람들이 여러 해석들을 제시하면서 가우디 성당이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벨라스케스의 그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벨라스케스는 별 생각 없이 그림을 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왕의 시선에서 보이는 장면을 그린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왕은 그것을 자신의 집무실에 걸어놓고 자신이 본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재미있어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화가 벨라스케스가 왕과 왕비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데 마르가리타 공주와 일행이 등장하고 또 시녀들이 칭얼대는 공주를 달래는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 스토리가 힘이 되어 철학자들은 거기에다가 주체 없는 표상이니 응시의 함정이니 하는 뜬금없는 해석을 붙이면서 이 그림은 세계적인 명화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석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해석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가우디 성당에 대한 다양한 평가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의미에 대한 해석일 뿐이지 원래 작가의 의도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여행에서 나는 벨라스케스의 시녀들과 가우디 성당을 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의 연착으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은 보지 못하고 가우디의 성당만 볼 수 있었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은 보지 못해서 아쉬웠고 가우디의 성당은 보아서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보지 못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는 다른 다양한 해석에 대한 가능성을 닫아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 대한 해석을 열어두게 된 것이 오히려 잘 된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라도나마 시녀들을 못 본 나를 위로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오늘 이만 마치죠. 아디오스.